안녕하세요. 한민족 스토리입니다. 어느덧 9월 저녁에는 날이 조금씩 선선해지고 있어 다행입니다. 오늘은 김지우 씨의 사연을 들고 왔습니다. 지우 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시작은 북한의 작은 마을에서였죠. 어릴 적 저는 꿈 많은 소녀였습니다. 마을은 작고 가난했지만 저는 항상 더 큰 세상을 동경했어요. 특히 의사와 간호사들이 입는 하얀 가운을 보면 가슴이 설렜죠. 그들은 마치 천사 같아 보였거든요. 아픈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에서 저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저는 책을 읽었죠. 의학 서적을 구하기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손에 넣은 책들을 밤새도록 읽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지우야, 넌 꼭 멋진 의사가 될 거야. 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의학전문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지만 저의 열정과 노력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의학전문학교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면서도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배울 것이 너무나 많았고 실습 시간은 정말 고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우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습니다. 특히 외과 수업은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복잡한 인체 구조를 배우고 수술 기법을 익히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었죠. 졸업 후 저는 지역 병원에서 간호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어요. 이론과 실제는 정말 달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께 끊임없이 물어보고 배웠죠. 밤늦게까지 남아 일하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실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환자들도 저를 찾기 시작했고 동료들도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 5년, 7년의 시간이 흘렀고 저는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지우 동무, 자네를 총간호사로 임명하겠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 노력이 인정받은 거죠.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것을 넘어 병원 전체의 간호 업무를 관리해야 했으니까요. 총간호사로서의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일정을 조정하고 물자를 관리하고 새로운 간호사들을 교육해야 했죠.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으로 병원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환자가 병원에 실려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운명 같은 일인데 그 환자는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입원했는데 치료 과정에서 우리는 가까워졌죠.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지적인 대화에 점점 마음이 끌렸어요. 퇴원 후에도 우리는 계속 만났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어요. 남편은 술을 많이 마셨고 담배도 끊지 못했죠. 의료인으로서 저는 그의 건강이 걱정되었지만 쉽게 고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그를 돕기 위해 노력했어요. 얼마 후 우리에게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딸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북한의 의료 시스템은 많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약품과 장비가 부족했고 최신 의료 기술을 접하기도 어려웠어요. 총간호사로서 저는 이런 현실에 자주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힘들었던 것은 어린 환자들을 볼 때였습니다. 적절한 치료만 있었다면 살릴 수 있었을. 아이들이 우리 앞에서 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최선을 다해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부족한 물자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동료들과 협력하여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려 노력했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환자들을 간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더 나은 의료 시스템, 더 발전된 기술, 그리고 더 풍부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북한에 있는 한 이루기 어려운 꿈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딸이 5살이 되었을 때 저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시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죠. 가족에게 찾아온 큰 시련은 건강 위기인데요. 이 사건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 남편은 술과 담배를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줄이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점점 더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과 눈이 노랗게 변하고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의료인으로서 저는 이런 증상이 간 질환의 징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편을 검사해보니 예상대로 간 기능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방간이 심각한 수준이었고 간염의 징후도 보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총간호사로 일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의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죠.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북한의 의료 현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의 치료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남편의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병원에서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게 했고 집에서도 간에 좋은 음식을 만들어 먹였어요. 금주와 금연을 강력하게 권했고 다행히 남편도 협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품이었어요. 간염 치료에 필요한 항바이러스제가 북한에서는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쌌고 품질을 신뢰하기도 어려웠죠. 저는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제발 남편이 나아지기를,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를. 그런데 더 큰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딸 수아가 갑자기 고열을 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열이 며칠째 떨어지지 않고 점점 더 심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눈과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검사를 해보니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어린 딸이 간염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제 남편도 이제 제 딸까지.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 걸까요? 저는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수아의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감염되어서인지 증상이 더 심각했습니다. 고열이 계속되고 식욕도 없어졌어요.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수아를 치료했지만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어요. 필요한 약품도 없었고 적절한 치료 장비도 부족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총간호사라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밤마다 저는 수아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우리 수아 조금만 힘내. 엄마가 꼭 나아지게 해줄게. 라고 속삭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수아의 상태는 나빠졌고 저는 점점 더 큰 공포에 휩싸였어요. 이 시기에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강한 총간호사로 일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한없이 나약한 엄마였죠. 때로는 하늘을 향해 소리치며 울기도 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병원의 한 선배 의사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우야, 내 딸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울 거야. 그리고 그분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남조선에는 우리보다 훨씬 발전된 의료기술이 있다더라. 거기 가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한이라니요. 그곳에 가는 것은 우리에게 탈북을 의미했습니다. 위험하고 불법적인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제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컸어요. 탈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잡히면 우리 가족 모두가 처벌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든 수아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탈북을 해야 했어요. 제 딸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상의했을 때 그도 동의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 수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탈북하기에는 위험이 너무 컸어요. 특히 남편의 건강 상태로는 긴 여정을 견디기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저와 수아만 먼저 탈북하기로 한 거예요. 남편과 헤어지는 날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자라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죠.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약속인지 알고 있었어요. 탈북을 준비하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은밀히 브로커를 찾아 연락을 취해야 했고 모든 준비를 비밀리에 해야 했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언제 들통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어요.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한밤중에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수아를 등에 업고 최소한의 짐만 들고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우리의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이 어둠 속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의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차가운 물살을 뚫고 나아가면서 저는 계속해서 수아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제발 무사히 건너게 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죠. 다행히 우리는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더 길고 위험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을 거쳐 한국까지 가야 했으니까요. 그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위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숨어 다녀야 했고 때로는 며칠씩 제대로 된 음식도 먹지 못했어요. 수아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저는 매일 밤 딸의 숨소리를 들으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위험천만한 탈북 여정은 계속되었고 그 끝에는 새로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수아의 건강이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수아의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수아를 살릴 수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이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알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전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이었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제 결정이 옳았는지 아직도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제 딸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엄마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탈북 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용기 있는 결정이었으니까요. 탈북을 결심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은 정보를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탈북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병원에서 일하면서 만난 몇몇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 저는 탈북 브로커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어요. 처음 브로커를 만났을 때 저는 너무나 긴장해서 손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탈북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듣고 나니 너무나 위험하고 힘든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수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는 엄청난 금액을 요구했어요. 그 돈은 우리 가족이 평생 모아온 전 재산과 맞먹는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수아의 생명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남편과 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돈을 마련했습니다. 준비 과정은 철저한 비밀 속에서 이루어져야 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해야 했죠. 하지만 내면의 불안과 초조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때로는 숨이 막힐 것 같은 공황 상태에 빠지기도 했어요. 드디어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마치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했죠. 하지만 제 가슴은 쿵쾅거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수아를 등에 업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서요. 그 가방에는 우리의 전 재산과 몇 벌의 옷,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먹을거리가 전부였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았어요. 우리의 모든 추억이 담긴 그 집을 보면서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브로커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해야 했어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죠. 그렇게 몇 시간을 걸어 마침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국경 근처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두만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강을 보는 순간 저는 겁에 질렸어요. 물살이 생각보다 훨씬 거세 보였거든요.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저는 수아를 꼭 붙들고 있었어요. 차가운 물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딸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매 순간이 생사의 갈림길 같았어요.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는 물살에 휩쓸려 갈 수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우리는 무사히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중국이라는 낯선 땅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나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숨어 살아야 했죠. 매일 밤 잠자리를 옮겨야 했고 낮에는 최대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음식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굶기도 했죠.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아의 건강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수아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어요. 고열에 시달리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수아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브로커의 도움으로 여러 은신처를 옮겨다니며 조금씩 한국으로 가는 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위험한 순간들을 겪었어요. 한 번은 중국 공안에게 거의 붙잡힐 뻔했습니다. 우리가 숨어있던 집에 갑자기 검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때 저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수아를 안고 옷장 속에 숨어 있는데 수아가 울음을 터뜨릴까봐 너무나 두려웠죠. 다행히 수아는 상황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있어 주었고 우리는 간신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때는 식량이 완전히 떨어져서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수아는 배고파서 계속 울었고 저는 그런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밖에 나가 음식을 구해왔어요. 다행히 그때도 우리는 운 좋게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숨막히는 나날들이 몇 달간 계속되었어요. 그동안 우리는 중국, 라오스, 태국을 거쳐 마침내 한국 대사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대사관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던 거죠. 대사관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아의 상태는 위험했지만 다행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몇 주 후 우리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요. 북한에 두고 온 남편과 가족들, 친구들이 생각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아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줄 수 있다는 희망도 있었죠.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희망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요. 이제 우리 앞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탈북 과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도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얻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아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었죠. 한국에 도착한 후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수아의 치료였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기간 동안에도 수아의 건강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빠르게 의료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처음 한국 병원에 갔을 때 저는 그저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북한에서 총 간호사로 일했던 제가 봐도 한국의 의료시설은 믿기 힘들 정도로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 최신 의료 장비들.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어요. 우리가 처음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간염 전문의 김 교수님을 만났어요. 김 교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듣고 깊이 공감해 주셨죠. 걱정 마세요. 최선을 다해 수아를 치료하겠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이었습니다. 수아의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간 기능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고 바이러스 수치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님은 희망적이었어요. 다행히 늦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수아는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치료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매일 주사를 맞아야 했고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약의 부작용 때문에 더 아파하는 것 같아 보여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점차 수아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수아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피검사 결과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어요. 김 교수님은 매번 진료 때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죠. 수아가 정말 잘 버티고 있어요. 이대로만 가면 반드시 좋아질 겁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의료보험제도 덕분에 우리는 큰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또한 의료진들의 전문성과 친절함에도 크게 감동받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의학 용어들이 너무 낯설어서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았죠. 그럴 때마다 저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다행히 의료진들은 끈기 있게 설명해 주셨어요. 또 다른 어려움은 심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수아의 치료에 온 신경을 쏟다 보니 제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 되었어요. 불안과 스트레스로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고 때로는 극심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병원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저에게 상담을 제안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상담을 받기로 했죠. 그 결정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저는 제 감정을 정리할 수 있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아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고 저 역시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교수님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수아의 간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바이러스도 거의 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수아는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던 거죠. 수아는 제 옆에서 엄마 울지 마세요. 나 이제 다 나았잖아요. 라고 말하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더욱 밝아졌어요. 수아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 역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고민도 생겼어요. 북한에서의 의료 경험을 어떻게 한국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은 도움을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요. 그러던 중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쌓은 의료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을 활용해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의료 지원이 필요한 탈북 아동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죠. 이를 위해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간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수아가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저 역시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에서의 의료 경험은 단순히 수아의 치료를 넘어서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에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극복해야 할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있어요. 수아가 건강을 되찾은 것처럼 우리도 이 새로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이 제가 꿈꾸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한국에서의 의료 경험은 우리에게 단순히 건강을 넘어 새로운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아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우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어요. 언어, 문화, 사회 시스템. 모든 것이 북한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하나원에서 기본적인 적응 교육을 받았지만 실제 사회에 나와보니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마트에서 물건을 사는 것부터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는 것까지 모든 일이 어려웠죠.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를 위해서라도 이곳에서 반드시 잘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조금씩 한국어를 공부했고 텔레비전을 통해 한국 문화를 배우려 노력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수아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저 역시 일자리를 찾아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일들이었지만 그것조차 저에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쌓은 의료 경험과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의료 지원이 필요한 탈북 아동들을 위해 일하고 싶었죠. 이를 위해 저는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수아도 제 옆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엄마 힘내세요. 엄마는 할 수 있어요. 라고 응원해주는 수아의 모습에 저는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죠. 그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력한 끝에 저는 마침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을 받던 날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이제 저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경기도의 한 노인병원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환자를 대하는 방식, 동료들과의 협력 등 모든 것이 새로웠지만 저는 열심히 배우고 적응해 나갔어요. 때로는 실수도 했지만 그때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도와주었죠.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제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북한에서 온 환자들을 만났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었거든요. 때로는 단순히 의료적인 도움을 넘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언젠가는 탈북자들을 위한 의료 지원 단체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들을 찾아가 도와주고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었죠. 이를 위해 저는 틈틈이 사회복지 공부도 시작했어요. 일과 육아, 그리고 공부를 병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꿈꾸는 미래를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수아도 이제는 제 꿈을 이해하고 응원해 주었죠. 엄마, 나중에 커서 저도 엄마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수아를 보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조금씩 제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내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작은 의료 봉사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탈북자들을 찾아가 기본적인 건강 체크와 상담을 해주는 활동이었죠. 이 활동을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탈북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들의 강인함과 희망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삶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물론 아직도 힘든 일이 많고 극복해야 할 어려움도 많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수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 역시 제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가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과 친구들이 생각나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특히 남편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저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의 의료 환경도 개선되어 그곳의 사람들도 더 나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꿈꿉니다. 그날이 온다면 저는 기꺼이 북한으로 돌아가 그곳의 의료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가 꿈꾸는 궁극적인 보답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준 이 나라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껴요. 그리고 이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이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계속 전진해 나갈 테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탈북자에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그리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지금까지의 여정이에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어디에서 왔든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